라고 공유하는 시간, 네, 그 시간을 먼저 갖고 마무리 차원에서 다중지능과 교육 이야기를 다루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겠죠? 네, 뭐 안 괜찮아도 들어주실 것 같은데. 선생님, 지금 저희 이 책 다 가지고 계시죠? 그쵸? 오, 네, 가지고 계시죠? 책을 보시면 38페이지, 초다중지능 검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초등, 중등, 고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다중지능 검사를 쭉 설명을 해놓고 결과지도 샘플로 제시가 돼 있고 한데 그걸 제가 강의 자료로 정리를 한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책에 있는 내용을 정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네, 시작을 하죠. 어, 다중지능 검사에 대해 선생님, 지난 시간에 제가 선생님들하고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사실은 다중지능 이론을 그 대표학자로 세상에 발표했던 가드너 입장에서 검사 도구를 이용해서 다중지능을 평가한다. 이거는 사실은 맞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쵸, 선생님? 그래서 그거는 지양하라고 하고, 한 개인의, 한 아이의 다중지능 프로파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한다 했죠? 그 아이 뒤를 따라다녀라 이렇게 얘기한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가 일상에서 선생님들의 학생이 됐던 혹은 아이가 됐든 그 아이의 뒤를 따라다니다 보면 이 아이가 어느 주제에 먼저 반갑게 다가가는지 더 오래 머무는지 이제 이런 것들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다중지능 프로파일을 평가하고 이해한다는 거는 그렇게 단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최소한의 기간을 장기적으로 기간을 두고 면밀히, 좀 세심하게 살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가 뭐 하나의 다중지능 프로파일을 알기 위해서 그 아이와 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이해할 만한 참고 자료를 주는 검사 도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중지능 검사는 이제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공유해 볼게요. 다중지능 평가의 원리는요, 선생님, 이렇습니다. 발달론적인 관점에서 지능이라는 거는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한다. 그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할 때 현재 이하의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수준을 우리가 체크하고 그러고 나서 우리 선생님, 부모님이 어떻게 이 아이한테 또 이전과는 다른 다양한 경험의 질적인, 양적인 경험을 이 아이에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지능은 충분히 발달할 수 있다, 지금보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중지능 평가라는 건 다분히 지능은 변화한다라는 걸 전제하고 성장 과정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들하고 검사 구조를 나눌 때 우리가 초등, 중등, 고등 학생 대상별로 그 세부 항목을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를 좀 비교해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지능의 특성에 맞는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대표적인 게 사실은 우리가 다다음 시간에 나누게 될 것 같은데 유아 검사 있죠. 유아 검사는 수행 검사로 이루어집니다. 사실은 각 지능의 특성에 맞는 평가라는 것이 이제 문항을 통해서 자기보고식으로 이루어지는 이제 그 평가에선 좀 한계가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다중지능 평가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드너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공유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맥락 속에서 평가를 해야 된다. 이거는 그 특성에 맞는 평가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일 겁니다. 그렇죠? 맥락 속에서 평가한다는 거는 신체운동 지능의 발달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어때야 돼요? 그 맥락 안에서 그렇죠? 몸을 움직이고 대근육, 수근육을 어, 쓸 수 있는, 사용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열정, 그 다음에 호기심, 그리고 유능함을 보여주는지 평가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다중지능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창조적인 능력이 포함되는 평가여야 된다. 왜 그럴까요, 선생님? 기억나세요? 다중지능에서 바라보는 지능에는 뭐가 내포되어 있다 했죠?
창조적인 능력, 그쵸? 그래서 창의성이 내포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아이는 굉장히 창의적인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다중지능 관점에서는 다분히 영역 특수적이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저 아이는 영재야, 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언어적인 영재, 그 다음에 논리수학적인 영재, 시체적인 영재,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나눌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다중지능은 항상 인간을, 아이들, 개인을 바라볼 때 영역 특수적인 좀 이해가, 접근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지능 영역, 한 주제에서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고 거부하고 어려움을 느끼는 걸 포착하셨을 때, 아, 이 아이는 전반적으로 학습 능력이 떨어지나라던가, 전반적으로 이런 활동에 대해서 관심이 없나라고 뭉뚱그려서 이해하시기보다는, 아, 요 주제는 이 아이한테는 조금 덜 재미있나 보다. 이제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창의성, 우리가 뭐 영재 이런 걸 얘기할 때도 영역 특수적으로 이제 접근해야 된다. 근데 다중지능은 지능이라는 그 정의 안에, 개념 안에 창의성이 내포되어 있다 했죠. 또 뭐가 있었죠? 창의성, 문제 해결력, 그리고 정보 처리 능력과 직결되는 잠재 그래서 프로젝트 결과물을 통해서 과정, 결과, 이거를 다 바라봐야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 여의치 않을 때 지필 검사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선생님들하고 다루게 될, 왜냐하면 초등, 중등, 초등부터는 이제 자기보고식 지필 검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필 검사도 평가의 방법이 될 수가 있는데, 자기보고식 흥미 검사, 방법이 가지는 한계가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나름의 의미를 가지는 거죠. 그죠, 선생님? 내가 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그거를 보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선생님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유아 검사 같은 거를 할 때, 유아는 아이가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영유아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대리 양육자, 대부분 이제 부모님이 되겠죠. 그 중에서도 어머님일 텐데, 만약에 할머니, 조선 가정에서 크고 있다 그러면 이 아이는 뭐 맞벌이를 하시거나, 그래서 주로 주 양육자가 뭐 할머님이다. 그럼 이제 할머님이 평가를 해주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간혹 보면 선생님이 바라보는 아이와 그다음에 부모님이 바라보는 아이의 결과가 다를 때가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상담할 때도 그런 거 느끼시잖아요. 내 생각하고 있고 나는 뭘 할 때 뭘 오래 해도 지겹지 않은 이제 답변 결과 우리가 그런데, 어머님은 혹시 아이와는 아이 프로파일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나요? 이걸 보면서 선생님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 이 자격증 과정은 다중지능 연구소에서 제공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 다중지능 연구소에서 개발한 다중지능 검사는 다른 검사와 무엇이 다른가를 좀 이해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연구소의 다중지능 검사는 마이다스 검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이다스 검사라는 거는 요 이니셜을 딴 건데요. 멀티플의 M, 인텔리전스의 I, 그 다음에 development, 발달이라는 얘기죠. D, 그 다음에 assessment scale이라는 건 이제 검사에 우리가 보통 붙이는 거죠. 그래서 마이다스 검사라 하는데, 이건 아마 제가 맨 끝에 제시를 할 텐데, 셰프 박사가 자기 박사 논문을 쓸 때 다중지능과 관련된 이제 연구여서 검사 도구가 필요해서 개발한 검사 도구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다중지능 검사를 할 수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학술적으로 다중지능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연구를 수행할 때 검사 도구가 필요하죠. 그때 선택되는 대표적인 검사 도구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적인 흥미와 민감성을 자기보고식으로 측정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발달적 개념으로서의 지능에 충실한 검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드너의 다중지능 개념을 최대한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브렌튼 쉐어러 박사가 자기 논문을 위해서 개발한 검사 도구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제가 알기로 그 뒷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쉐어러 박사가 다중지능 검사 도구를 개발을 하면서 가드너와도 아마 나름의 그 디베이팅이 있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드너 입장에서 나름의 이제 컨펌이 된 거죠. 이 정도 문항이라면 이 아이의 다중지능을 이해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는 뭐 수용할 만하다. 이제 이런 답을 듣고 네, 개발이 된 검사니까 선생님들도 어느 정도의 신뢰도는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검사의 문항 구성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세 가지 유형 중에 하나로 구성이 되는데요. 특정 활동, 여기서 특정 활동이라는 건 이제 지능 영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특정 활동에 대한 시간의 지속성과 빈도. 아까 검사라 했잖아요. 자기보고식 흥미검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선생님이 뭐 어쩔 수 없이 직무상 그 일을 오래 하고 자주 할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내가 그 일을 좋아할 때 많이 하지 않나요? 자주 하지 않나요? 그렇죠? 좋아하는 친구를 자주 만나고 오래 만난다. 뭐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정 활동에 대한 시간의 지속성과 빈도를 체크하게 되고요. 그 다음 특정 어떤 활동에서의 수행을 평가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활동을 잘하나요? 좋아하나요? 이제 이렇게 묻게 되는 거죠. 그리고 특정 활동에 대한 열정을 묻습니다. 잘하는 것과 열정은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죠? 너무 좋아해. 그런데 그만큼 좋아하는 그 크기만큼 유능하지는 않아. 이게 선생님들이 뭐 아무래도 영유아기에는 좋아하는 게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청소년기, 성인기로 들어가면 청년기, 이제 본격적인 성인기로 들어가면서 발달 단계에 따라서 우리가 진로 교육, 진로 지도를 할 때 부딪히게 되는데 좋아한 크기와 열정의 크기와 실질적인 수행 평가, 그 유능함의 크기가 달라서 고민이 생기기도 하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선생님. 독특한 디자인을 만들거나 그런 활동하는 걸 좋아합니까? 예를 들면 이제 쉽게 말하면 이렇게 묻는다는 거죠. 독특한 디자인이라 하면 선생님 머릿속에 어떤 지능 영역이 떠오르세요? 채팅 가능하시면 채팅으로 아침에 바쁘셔서 네, 주셨나요? 음. 자, 공간지능 떠오르시죠, 선생님? 네, 독특한 디자인을 만들거나 그런 활동을 하는 걸 좋아합니까? 그리고 편지를 잘 쓸 수 있습니까? 뭐 이런 걸 묻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럼 편지를 잘 쓰는 건 어느 영역이에요? 언어지능 영역이죠. 그래서 지능 영역별로 이렇게 이제 문항은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중지능 프로파일 유형에 대해서 선생님들 지난번에 기억나시죠?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크게 두 가지. 뭐 스타형 프로파일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긴 한데 대표학자인 그 가드너 박사는 두 가지 유형을 얘기한다 말씀드렸습니다. 레이저형과 서출라이트형, 그렇죠? 혹시 한 주 동안 나를 찾아오는 저 아이는 나를 만나서 음악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저 아이는 레이저형이겠구나. 다분히 저 아이는 서출라이트형이다. 뭐 이런 거를 가늠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거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 우리가 이제 검사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이 결과치를 보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레이저형 프로파일은요, 종합 결과에서 이 아이의 전체적인 다중지능 영역, 이게 바로 프로파일인 거죠, 선생님. 각기 다른 발달 수준을 보여주니까 상대적인 강점과 약점이 결국은
프로파일이라 했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한 영역, 그쵸? 제일 높은 게 음악지능이네요. 그쵸? 뮤지가토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인가 할 정도로 뭐 이거는 실제 검사 결과치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정보 때문에 박스로 이름을 가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1강점이 이렇고 2강점이 이쪽이죠. 그렇죠. 자기성찰지능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한도 영역이 두드러지게 이렇게 발달된 걸로 나옵니다. 레이저형 프로파일을 가진 아이들은. 자, 그렇다면 서큘라이트형 프로파일은 이제 이렇다는 거죠. 조금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어릴수록 자기 보고식에서 자기는 굉장히 다 잘한다고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령이 어릴수록 그렇죠? 초등보다는 유아가 그다음에 그 중등보다는 아동기, 초등이 훨씬 자기를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네, 결과가 더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과 그래프로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선생님? 자, 이렇게 해서 다중지능 검사의 기본적인 그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다중지능을 평가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렇죠? 조심스러운 마음에 공유를 했고, 그렇다면 평가 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짧은 시간에 그 아이를 위한 참고 자료를 구하기 위해서 다중지능 검사를 한다고 했을 때 다중지능 연구소의 이 다중지능 검사는 얼마나 믿을 만한가? 이제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마이다스 검사를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초중, 초, 중, 고등 그 검사의 구조를 살펴보는데 아까 다중지능 평가의 원리는 다분히 발달론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지능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대부분 타고난 대로 주로 간다. 타고나면 그걸로 끝이다라고 이제 좀 극단적으로 표현했을 때 했던 게 전통적인 개념의 지능, 그죠? IQ적인 관점에서의 지능이 그렇습니다. 네, 다중지능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얼마든지 환경에 따라서 발달이 가능하다 이렇게 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발달론적인 관점에서 다중지능 검사가 어떻게 문항이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세부 영역을 좀 비교해 볼게요. 그래서 리뷰 차원에서 다중지능이 어떤 능력과 직결되는지를 좀 같이 제시를 했습니다. 자, 언어지능 같은 경우는 언어의 소리와 의미를 잘 파악하고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말이나 글을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는 능력과 직결되는 지능 영역이 언어지능 영역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언어의 소리와 의미를 잘 파악하고 창조하는 이거는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 스킬에 해당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리터러시 스킬이 합쳐진 거죠. 그 다음에 말, 구어적인 거, 글, 리터러시를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는 능력이 언어 지능이 강점이면서 발달이 잘 된 아이는 굉장히 유능하게 그걸 일상에서 드러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를 보세요. 시기적으로 이제 하위 영역을 살펴보는데요, 선생님. 초등 따로 하고, 중등 따로 하고, 그다음에 고등학생 검사 따로 하고 하기보다는 그 선생님들 이 뭐죠? 매뉴얼에 보면 하위 영역들이 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위 영역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보는 것인가 하는 것이 다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하위 영역의 이름만 가지고 좀 선생님들하고 비교를 해볼 텐데요. 자, 초등학생 시기, 그러니까 학력이죠. 초등학교 시기에는 하위 영역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언어적인 민감성, 그다음에 독해 능력, 문장을 이해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작문 능력, 글짓기, 글쓰기, 그 다음에 말하기 능력을 측정하게 됩니다. 뭐 개인적으로 측정이라는 말은 제가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평가를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중등 학교,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다중지능 검사에서는 언어지능 영역에서의 하위 영역을 뭘 보느냐를 한번 보세요. 언어적인 민감성은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작문 능력, 독해 능력 들어가죠. 근데 뭐가 빠졌어요? 거죠. 왜냐하면 아이들을 선생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기들이 언제 처음으로 발화를 해서 뭐 요즘은 어떤 어머님들은 뭐 4개월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제가 그건 하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기들이 입 다물고 있다가 막 하면 엄마처럼 들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최초의 발화가 엄마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거는 이 아이의 그 인풋이 가장 많이 되는 언어가 단어가 아마 엄마라서 그럴 것이다. 그렇죠? 엄마가 뭐 해줄게. 엄마가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마. 엄마랑 뭐 할까? 엄마라는 단어를 무수히 많이 듣는 거죠. 한 만 번, 뭐 수백 번 듣고 나서 아이가 처음 내뱉는 말이 엄마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노암 촘스키 같은 경우는 도대체 인간의 언어 학습이 너무너무 궁금했던 거죠. 왜냐하면 아이들을 아기 때부터 앉혀놓고 우리가 가르치지 않잖아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그쵸? 그런데 아이가 말을 배우는 거라는 게 너무 신기한 거죠. 그래서 결국 노암 촘스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인간에게는 내재적으로 언어 습득 장치라는 것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항상 이전에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지지를 받기도 하지만 훨씬 더 많은 학자들이 이제 반대를 하죠. 말도 안 된다고 해서 아시겠지만 노암 촘스키가 이 이야기를 미국 학자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책 발간을 못하고 어디서 해요? 네덜란드가 덴마크 쪽에서 처음 하게 되잖아요. 지금은 너무 보편화된 이론으로 모든 학자들이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랬다는 거죠. 뭐냐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0세부터 시작해서 이제 언어 습득 장치가 활성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막 발달을 해서 가장 그 피크가 되는 시점이 언제냐 하면 7세 정도 됩니다. 그런 선생님 어때요? 우리나라 나이로 따지면 8세, 9세 정도 되죠?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피크를 이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배울 만큼 말하는 언어에 대한 어떤 능력, 의사소통하는 능력이 어느 정도로 발달이 됐어. 그러면 이제 배울 거 다 배우고 나면 떨어진다는 거죠. 최고점에서. 그 다음에, 그래서 그것이 마무리되는 시점이 어디냐면 중학교 시점이에요. 13세, 14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게 임상으로 드러나게 되죠. 이런 사례를 들어드릴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미국의 한 캘리포니아 주에서 엄청난 사건이 한번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너무 평범한 사람이었는데요. 알고 봤더니 자기 아이를 그 감금해 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청소년이 되도록 그 침대에 묶인 채로 그 살았던 거죠. 근데 그 아이가 여자아이였는데 이웃집 신고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제 부모가 다 문제가 있는 거죠,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는 났지만 인풋이 전혀 안 된 거예요, 언어적으로. 그러니까 말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동물하고 똑같은 거죠. 하는 소리밖에 못하고. 그래서 이 아이를 이제 뭐그 병원에서 케어를 하고 병리적으로 뭐다 그 건강상의 문제를 뭐 영양실조에 상당히 심각했죠. 그런데 이 뉴스가 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심리학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특히 언어학자들이. 그래서 이 아이가 본의 아니게 이제 그런 임상 실험에 그런데 나중에 뭐가 그 확인이 됐냐면 단어는 배웁니다, 선생님. 예를 들어서 뭐 책상, 의자, 운동화, 그쵸? 이런 거는 계속 인풋을 해주니까 의사 선생님 뭐 이런 정도는 해요. 그런데 그거를 자기 수준에 맞게 대화로 가는 거 이게 굉장히 어려움을 느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말하기 능력, 발달론적인 관점 이야기하다가 이런 사례도 들어드렸는데, 그러니까 이 아이는 결정적인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이제 어느 정도 보완은 되죠, 선생님. 계속 가르치면 교육에 의해서. 그렇지만 이제 한계는 일단 느껴진다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말하기 능력은 언제까지 발달이 돼야 되는 능력이에요? 초등학교 시기에 말하기 능력은 충분히 발달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중학생을 대상으로는 말하기 능력을 측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때가 돼도 말하기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거는 이제 그건 어떤 병리적으로 그 접근을 해야 된다.
여기에서 이미 체크가 됐어야죠. 중학교 시기에서. 그래서 이 아이가 정상 그다음에 작문 능력도 수준이 달라져야 되고, 그 다음에 언어적인 설득력이 훨씬 더 어때요, 선생님? 어? 그래서 그런 점에서 하위 영역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발달론적인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게 어떤 건지를 이제 시기별로 선생님들하고 구분을 하고 있고요. 자, 논리수학지능. 논리수학지능은 논리, 수리나 패턴, 연쇄적인 추리를 잘하는 능력으로 대표되는 지능 영역입니다. 그래서 수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규칙이나 법칙을 발견하는 논리수학 지능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논리수학 지능 영역에서는 어떤 식으로 발달 수준을 체크해야 되느냐를 한번 살펴볼게요. 초등 시기에는 계산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시기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배우잖아요. 그렇죠? 계산 능력, 그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 갔는데 엄마가 안 계신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렇죠? 그 자리에서 우는 아이가 있을 것이고, 그 패닉 상태로 아니면 뭐 엄마한테 연락을 하는 아이가 있을 것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 해결 방법이 있겠죠. 문제 해결 능력, 초등학교 수준에서의, 그 다음에 기억 및 학습 능력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추론 능력을 살펴보게 돼요. 추론 능력이라는 건 아시죠, 선생님? 그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는 것, 그렇죠? 그래서 추론 능력. 예를 들어서 이 B의 단계가 있는 들어갑니다. 문제 해결력 들어가요. 그런데 기억 및 학습 능력과 추론 능력은 네, 평가하지 않습니다. 별도로. 이 얘기는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 자, 중학교 시기에서 반드시 이 수준까지는 더 소위 말하면 세련돼져야 된다 하는 부분이 문제 해결 능력과 계산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중학교 시기에서는 논리수학 지능 영역에서 이 두 가지 영역을 평가하게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고등학교 시기에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전략 게임 능력, 그 다음에 일상 수학 능력, 일상 문제 해결 능력, 학교 수학 능력,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수학 능력도 선생님, 일상 수학과 학교 수학이 다르다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일상적으로 우리가 수학적인 머리를 써야 되는 것과 학교 수학은 소위 말하면 미적분 같은 걸 배우잖아요. 방정식을 배우고 그런 거는 일상 수학하고는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시기에는 훨씬 더 세련돼지고 디테일해집니다. 그러니까 논리 수학 지능 영역도 어때요? 두뇌가 발달이 되면서 지능이 발달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어, 디테일하게 구체화돼야 된다 이런 걸 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시기에는 이 부분을 평가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수학 지능 영역의 하위 영역들을 비교해 봤고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지능 영역별로 발달 부분이 좀 보이시죠? 자, 음악 지능은 우리 선생님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부분, 리듬, 가락, 음을 만들고 이해하는 능력, 그다음에 음에 민감하고 악기를 잘 다루는 능력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어느 지능 영역이 음악 지능 영역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하위 영역을 볼게요. 초등학교 시기에 음악성 가창력을 봅니다. 여기에는 악기 연주력이 아직 들어가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보통 영재아를 얘기할 때는 이제 유아기 때 6, 7세 정도 되면 어, 보통 어른들이 견뎌내는 그 연습 시간을 견뎌내는 게 이제 우리 보통 영재라고 하죠. 그래서 음악성, 가창력 이런 것들을 체크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중학교 시기에는 음악성, 가창력에 추가해서 뭐가 들어가죠? 감상력. 그렇죠?
그래서 음악 감상 시간이 또 따로 있잖아요. 중학교 들어가면. 그다음에 악기 연주력 같은 것들이 중학교 시기에 평가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감상력을 요구한다던가 아니면 악기 연주력을 일반적인 아이를 대상으로 할 때 영재아들 말고 그랬을 때 악기 연주력을 평가할 시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걸 보면서 아 이거는 다중지능 검사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비교해서 보고 있지만 선생님들이 교육 활동을 하실 때도 아 내가 하고 있는 활동이 초등학교 시기에 있는 아이들한테는 조금 어려운 활동일 수도 있겠다. 발달적으로 맞지 않는 활동일 수도 있겠다. 이런 거를 조금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고등학교 시기가 되면 선생님, 음악성이 빠지고 창작 능력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본격적으로 제대로 된 작곡을 하는 능력은 고등학교 시기라고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전에도 모방은 가능합니다. 흉내내기는 일찍부터 제가 그 말씀도 드렸죠. 중학교 때, 뭐 초등학교 때막 곡도 쓰고 했었다고 배우진 않았지만, 그리고 어때요? 피아노를 어려서부터 배워서 오래 치다 보면 자기가 그 아는 곡도 변주해서 치기도 하고 즉흥적으로 이제 연주를 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이론을 기반으로 한 창작 능력은 고등학교 시기에 평가를 해야 되는 능력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음악지능 영역은 이렇게 하위 영역을 평가하고 있고요. 신체운동지능은 자, 이렇게 나타납니다. 초등학교 시기에는 운동성과 손재주로 나타나게 되는데, 운동성이라는 건 크게 말하면 대근육 활동을 얘기합니다. 몸의 움직임, 그쵸? 그 다음에 손재주는 속근육 활동을 이제 평가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학교 시기에는 운동성 들어가죠. 그 다음에 손재주 및 소근육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선생님, 뭐가 하나 추가되나요? 발달 단계상. 신체 표현 능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이돌 쫓아다니고 아이돌 그 춤 같은 거 막 흉내내고 하는 아이들이죠. 따라하고 하는 거. 대부분 중학생입니다. 고등학교 시기가 되면 댄서가 되겠다. 정말 나 아이돌이 되고 싶다. 그 진로를 정하기 전에는 고등학교 시기에 딱 들어가면 이제 그런 건 유치한 활동이 되는 거죠. 아시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신체 표현 능력이 굉장히 왕성하게 발달되는 시기가 그리고 발달되어야 되는 시기가 언제예요? 중학교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달론적인 관점에서 중학교 시기에 이 영역을 평가하게 됩니다. 고등학교 시기는요, 신체 표현 능력은 이제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시기에 맞는 운동성, 그 다음에 손재주 및 소근육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체 운동 지능은 비교적 이렇습니다. 조금 흥미로운 건 중학교 시기인 거죠. 그렇죠? 중학교 시기에 신체 표현 능력. 그러니까 뮤지가토를 찾아오는 중학교 학생 아이들에게 신체 표현 능력을 활발하게 쓸 수 있는 음악 교육 활동을 같이 매치시킨다면 훨씬 더 아이들이 흥미롭게 느낀다는 거죠. 발달상. 그런 거를 생각해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공간지능 영역입니다. 시각, 공간적인 세계를 정확하게 지각하는 능력과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색, 모양, 이제 심볼, 상징, 기호가 되는 거죠. 공간지능 영역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상징성, 색, 모양, 공간, 형태에 대한 민감성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공간 지능이 없지는 않습니다, 선생님. 인간은 누구나 다 공간 지능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발달 수준에 따라서 훨씬 더 거기에 유능감, 흥미를 보이는 아이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자, 하위 영역을 살펴볼게요. 다중지능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발달 단계상. 자, 초등학교 시기에는 구성 및 조립 능력. 구성 및 조립 능력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선생님, 매뉴얼에 다 설명이 돼 있어요. 그쵸? 그거까지 다루기는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고, 구성 및 조립 능력, 그 다음에 공간 예술성을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공간을 어떻게 꾸미는가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중학교 시기에는요, 구성 및 조립 영역 들어가죠. 그 다음에 예술성, 공간 예술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초등학교 시기와는 달리 발달상 무엇이 하나 추가되는지를 보세요. 창의적 상상력.
그래서 창의적 상상력을 굉장히 많이 자극시켜 줄 수 있는 활동이 들어가야 되는 시기가 중학교 시기다. 그럼 선생님들이 요걸 좀 참고하셔가지고 중학교 학생 그 꼭 뭐 전공이 아니라 아이의 어떤 예술적 소양을 위해서 다니고 있다. 그런 아이들이라면 뭐 이런 거 얘기하셔도 되죠. 발달 단계상 창의적인 상상력을 굉장히 키워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다른 진로를 그 실현하면서 산다 하더라도 창의적인 상상력을 풍부하게 갖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걸로 어필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꼭 음악을 전공하지 않더라도 음악 교육에 시간을 할애하는 게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시지 않도록 충분히 어필하실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고등학교 시기는요, 뭐가 들어가죠, 선생님? 예술 창의적 상상력 빠지면서 뭐가 들어가요? 공간 인식 능력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 건축 디자인 이런 걸 좀 색다르게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돼서 대부분 진로를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 유아기에 막 진로 탐색 심지어는 선택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초등학교 시기는 인식의 시기, 중학교 시기는 탐색의 시기, 그렇죠? 그다음에 고등학교에 와서야 비로소 이제 선택을 하는 시기가 되는 게 이런 발달 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발달에 맞게 우리가 교육해야 된다. 그런 걸 전제로 하고 있죠. 자, 자연지능 영역입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자연지능은 크게 동물, 식물, 자연도 크게 동물, 식물로 나누어진다 했죠. 동식물을 관찰하고 분석하고 비교 분류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자연과 환경에 대한 민감성과 과학적인 탐구 능력으로 연결이 되는 지능 영역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선생님 혹시 원숭이하고 침팬지하고 구분하세요? 별로 구분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렇죠? 자연지능의 약점이면서 발달이 잘 안 된 사람은 자연하면 멀리서 보는 게 예쁜 거지 그 자연 속에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자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자연하면 떠오르는 게 뱀, 벌레, 독사 이런 게 더 떠오릅니다. 예쁜 꽃도 좋지만. 근데 이제 자연지능은 우리가 발달도 얘기했지만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서 점점 꽃놀이 좋아하고 그러죠. 어디 야외 가는 거 좋아하고 이제 그런 특징이 인간은 흙에서 나와서 뭐 흙으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인지도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전보다는 뭐 노력하지 않아도 발달이 되는 부분이 자연지능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이제 건강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연지능이 건강하고 연결이 된다 했잖아요. 먹거리 이런 부분 때문에 자연과 환경. 그래서 미세먼지가 아이들 중에 와가지고 선생님한테 선생님 미세먼지가 엄마가 맨날 일어나서 미세먼지 확인하고 마스크를 쓸 것인가 말 것인가 뭐 이런 게 주변 양육 환경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 선생님들한테 오는 아이들 중에 뭐 날씨 얘기, 그다음에 미세먼지 얘기 자주 하는 아이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것도 이제는 무심코 그랬어? 들어보셨다면 자연지능, 이 아이 프로파일을 이해하는 하나의 단서로 이해해 보실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자연지능 발달 단계를 한번 볼게요. 이제 평가 영역이 되는 거죠. 초등학교 시기에는 동물 민감성, 식물에 대한 민감성, 과학적인 재능. 그래서 초등, 중등, 고등에 한 용어로 쭉 갑니다. 근데 이건 이제 수준 얘기겠죠, 그렇죠? 동물에 대한 민감성. 선생님 예를 들어서 영유아기 한번 살펴보세요. 이건 이제 발달 단계 할 때 제가 좀 영역별로 발달 이야기 할 때 이야기를 놔두기도 할 텐데 동물에 대한 민감성이 영유아기 때랑 초등기는 좀 달라진다 하는 거죠. 그 발달에 따라서. 중학교 시기는 또 다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초등학교 시기에 동물적인 민감성이 중학교, 고등학교 수준의 민감성을 보여준다. 이게 바로 그 분야에서의 영재성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렇죠? 파브르의 곤충기, 파브르 박사 같은 사람들, 그런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지능 같은 경우는 그 한 영역 이름이 더 달라지지 않고 민감성, 동물, 식물, 그다음에 과학적인 재능으로 구분이 된다. 근데 그 이제 발달 수준으로 우리가 평가하게 됩니다. 자연 친화 지능은요,
타인의 기분, 동기, 욕구를 계산하는 능력이라 했죠. 계산기로도 그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 욕구를 지각하고 구분하고 적절히 반응하는 능력과 연결됩니다. 이 지능 영역이 강점이면서 발달이 잘 된 아이들은 일상에서 이런 능력이 굉장히 유능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할 때 눈치 빠른 아이들, 그렇죠? 선생님 마음이 지금 어떤지를 다른 아이들은 전혀 관심도 없고 잘 봐도 모르는데 설명해도 모르는데 이 아이는 설명해주지 않아도 그거를 캐치해낸다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동료를 챙기기도 한다거나 또래들. 자, 하위 영역을 보면 초등학교 시기는 리더십, 타인 이해 능력, 그다음에 사교성으로 구분을 합니다. 근데 초등학교 아이가 뭐 리더십이라는 건 좀 과한 얘기 아닌가? 초등학교 수준의 리더십을 얘기합니다. 왜요? 그렇죠. 와인 아시죠? 초등학교 시기에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는 아이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어때요? 점점 빨라지죠, 선생님. 우리가 보통 지능을 얘기할 때 지능은 점점 높아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 초등학교 시기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현재 초등학교 아이들의 수준을 인지적인 능력을 살펴보시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실 거예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순진하다, 그렇지 않다, 뭐 이런 거를 나누기도 하겠지만 인지적인 능력을 따져봐도 그만큼 훨씬 더 다양한 환경에 다양한 자극을 받고 자라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수도 있겠죠. 그래서 리더십을 더 특별히 보이는 아이들이 있죠. 그다음에 타인 이해 능력이 초등학교 시기에는 이 정도의 이해 능력은 보여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발달 수준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다음에 사교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른이 돼서도 선생님 사교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선생님한테 그 영어 교육 그 교육 전문 법인에서 영어 교육 책임자로 슈퍼바이저로 일한 적이 있다 했었죠. 네, 저희 회사에서 일했던 선생님 중에 그 영어 선생님이죠. 근데 그 선생님 중에 저한테 저희가 연말마다 이제 행사를 해요. 선생님들을 모셔놓고. 선생님들 영어 교사만 제가 직접 슈퍼바이징 했던 교사 수가 한 250명 정도 됐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에.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영어 담당이었지만 책임자였지만 이제 음물 쪽까지 해서는 한 1000명의 교사가 모이게 되거든요. 한 자리에. 그래서 시상식도 하고 맛있는 식사도 대접하고 하는 자리였는데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런 자리가 굉장히 힘들고 낯설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참석할 불참 사유를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이미 성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 공황장애까지는 안 했지만 그건 뭐예요, 선생님? 제대로 된 발달 단계를 거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중지능을 좀 접하셨다면 사교성이 너무 부족하다 해서 좀 자극이 됐을 텐데 어쨌든 성인이 돼서도 그 발달 단계에 맞는 적절한 사교성의 그 수준을 발달시키지 못하면 어른이 돼서도 그런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중등 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중등 시기는 중학교 시기의 리더십, 그죠? 고수준의 리더십, 타인의 능력, 사교성을 발달시키고 있는지를 평가하게 된다는 거죠. 자, 고등학교 시기는 여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공동 작업 능력이 들어갑니다. 사교성은 빠져요. 사교성은 이제 더 이상은 고등학교 시기가 되면 사교성을 높이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거를 주활동으로 할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언제까지 발달시켜줘야 돼요? 중학교 시기에는 발달이 다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는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안 된 아이들은 이제 힘들겠죠, 고등학교 시기에 가서. 그걸 전제로 하고 중학교 시기까지 사교성은 발달이 이 정도는 되었을 것이다 라는 거를 전제로 하고 고등학교 시기에는 그 대신 뭘 평가해야 되냐면 공동 작업 능력을 봅니다. 협업 능력. 그렇죠? 그래서 대학교 가게 되면 요즘 우리 학생들은 다 어때요? 팀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개인 그 보고서도 제출하지만 대부분 그 팀플레이를 합니다. 그런데 공동 작업 능력을 자기 또래만큼 발달시켜 놓지 않고 고등학교 시기를 지나게 되면 대학교에 들어와서 혹은 그냥 나는 대학을 가지 않겠다 하더라도 그렇죠?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공동 작업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발달 단계상 공동 작업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이 아이가 고등학교 시기에 키워야 될 공동 작업 능력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를 평가해 준다는 거죠. 인간 진화 지능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지능 영역, 자기 성찰 지능 영역을 보겠습니다. 자기 성찰지는 뭘 계산하는 능력? 내 마음을 계산하는 능력입니다. 나의 희노애락, 자신의 감정과 정서를 잘 알고 구분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 및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내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기분이 내가 저게 이렇게 마음 상할 일인가? 근데 왜 기분이 나쁘지? 라고 했을 때 저 사람이 나한테 말을 기분 나쁘게 했어. 이게 아니라 나를 먼저 계산한다는 거예요. 내가 혹시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가? 그렇구나. 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아직까지도 나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이런 거를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상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내가 오늘 마음 상하고 기분 나빴던 이유 중에 큰 부분은 내 문제구나. 이런 걸 이제 계산해낸다 하는 거죠. 자기 성찰 지능이 강점이면서 발달이 잘 됐다는 건 요즘 세상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유리한 점입니다. 저희가 강점 지능, 약점 지능을 얘기하지만 인간 진화 지능, 그다음에 자기 성찰 지능, 요거를 약방의 감초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그래서 나의 강점 지능 플러스 자기 퍼스널 인텔리전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성찰 지능과 인간 친화 지능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높이느냐에 따라서 나의 진로, 실현 수준이 달라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 우리 보세요. 세계적인 수준 아니면 국내 최고 수준의 어떤 경지에 오른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자기 성찰적인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얘기하지 않나요? 그렇죠? 하다못해 그 축선수 누구죠? 박지성. 박지성 운전생 키 작죠? 몸 왜소하죠? 그 다음에 하다못해 평발이었던 거 아세요? 평발은 오래 걸어도 힘듭니다. 하다못해 정해진 시간 내에 막 심장을 헐떡거리면서 뛰어야 되잖아요. 축구 선수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수준의 축구 선수로 성공해낸 성취를 해낸 사람이에요. 그 사람 뭐 했어요? 자기 성찰, 끊임없이. 나는 어떻게 하면 내가 좋아하는, 내가 하고 싶은, 내가 해야 되는 이 일을 더 잘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가지는 열악한 내 신체적인 조건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하고 일지를 썼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성찰 지능을 스스로 그렇게 높여온 거죠. 발달이 잘 된 상태에서 신체 운동 지능을 강점으로 최고 수준까지 올라갔다. 이건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똑같은 요즘 부모님들 10년 전과 굉장히 다르게 까다로워지죠. 똑똑해지죠. 선생님들도 굉장히 부모님을 다룬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응대하고 반응하고 설득시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다 고학력자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우리 같은 일을 하면서 일하는 환경이 어려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어, 그 어려움을 조금 덜 느끼고 아니면 난 잘 모르겠는데 전혀 느끼지 못하고 즐겁게 나름 일하는 선생님은 뭐가 다를까? 살펴보면 아마 요 지능 영역이 좀 다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선생님이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더 잘하고 싶다면 자기설찰 지능 영역을 좀 발달시키려고 노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위 영역을 살펴보면요. 초등학교 시기에는 자기관리, 효과적인 관계 형성 능력, 목표 성취도를 평가합니다. 자, 선생님, 초등학교 시기에 들어가게 되면 어때요? 유치원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유아기에 다니는 교육기관도 그렇긴 하지만 유아교육기관과 초등학교는 또 완전히 달라지죠. 그렇죠?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기본적인 자기관리 수준이 높아집니다. 유아기보다는. 그쵸, 선생님? 정해진 시간에 가야 되고 출석이 체크되고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학교에 적응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기관리를 얘기하는 거죠. 자기관리, 그 다음에 밥 먹기 전에는 손 씻는 거, 뭐 이런 것들. 그럼 유아기 때부터 가르치긴 하지만, 이제는 스스로 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예를 들면 그렇다고. 기본적인 자기관리가 되는 아이인지, 그 다음에 효과적인 관계 형성 능력. 이건 왜냐하면, 이제 집에서 유치원 내 친한 친구, 그 다음에 엄마끼리 모이는 그 그룹 활동, 그래서 늘 보던 또래 하고만 보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어때요, 선생님? 이제 많은 아이들이 모여서
공부를 하잖아요. 저희 때보다는 학생 수가 많이 줄긴 했지만,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관계 형성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이 발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평가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준이 됐는데, 현재 발달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네. 아, 어머님, 이거 좀 케어하셔야 됩니다. 그쵸? 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목표 성취도,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게 됩니다. 초등학교 수준에서의 목표 성취도죠. 자, 중학교 시기가 되면 발달 론적인 관점에서 자기 지식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감정 조절 능력이 추가되죠. 그러니까 선생님, 자기 관리는 빠져요. 그쵸? 자기 관리 대신 뭐가 들어가요? 자기 지식과 감정 조절 능력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효과적인 관계 형성 능력, 목표 성취도는 계속 발달이 돼야 되는 시기예요. 중학교 시기에도. 그러니까 자기 지식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자기에 대해서 객관적이 된다는 얘기예요, 선생님. 그러니까 어때요? 중학교 시기에 있는 아이들한테는 너무 객관적인 평가를 들이대지 마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지식이 높아지기 때문에 예전에 무조건 어른들이 주변에서 잘한다, 잘한다, 기분 좋게 해주려고 우쭈쭈 하는 게 통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가 어떤 얘기인지, 너 멋있어, 괜찮아, 훈남이야, 이렇게 얘기 안 해도 내가 미모가 떨어진다는 걸 알아요, 선생님. 그래서 그런 얘기를 자꾸 하면 나를 놀리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면 좋아요. 뭐, 그래, 잘생긴 얼굴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너 귀가 굉장히 잘생긴 것 같아.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주는 건 몰라도 자기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때 어때요? 중학교 시기에 아이들이 우울감을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본의 아니게 학교에 들어가면 초등학교와는 달리 어때요? 점수로, 수치로 평가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아이들보다 많이 떨어질까 자존감이 떨어지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중학교 시기가 굉장히 예민한 시기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중학교 시기는 어때요? 우리가 지금 마지막 지능 영역, 자기 성찰 지능 영역을 보지만 요때가 언제요? 사춘기잖아요, 선생님. 그쵸? 그 사춘기 우리가 보통 뭐라 그래요? 애가 미친 것 같아. 우리 집에는 제정신이 아니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맞는 말이에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뇌의 재구조화가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춘기를 기죠. 요 중학교 시기 있죠. 사춘기를 기죠. 요즘은 사춘기도 좀 빨리 온다 하죠. 초등학교로 막 내려가기도 하잖아요. 그럼 왜 그래요, 선생님? 중학교 때 돼서 받을 자극이나 이런 것들을 경험을 초등학교 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문명이 발달하면서 아이들이 우리가 예전에 볼 때 중학교 시기에 요 정도의 그 자극을 받았다 하는 그 질과 양을 이미 초등학교 때 막 하기 때문에, 그쵸? 유튜브다 뭐다 해서 아이들이 많이 오픈이 되잖아요.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그래서 사춘기가 좀 빨라지기도 하지만 통상적으로 여전히 이제 우리가 중학교 시기를 그 사춘기라고 하잖아요. 그때 되면 그걸 기점으로 해서 너무너무 정말 그 선비 같았던 아들이 아주 그냥 다른 아이가 돼버리기도, 남의 집 아들처럼 돼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별 기대 안 했던 애가 사춘기를 잘 보내면서 아주 그냥 확 탈퇴하는 애가 나올 수도 있어요. 뮤직 아트에 가서 우리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음악적인 감수성을 통해서 음악 활동을 통해서 얘가 예술적인 소양을 가지면서 세상을 이해하게 되고 마음도 안정이 되고 뭐 음악 전공을 할 건 아니지만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주제에 눈을 뜨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 아이가 사춘기를 겪고 나서 굉장히 더 바람직한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는 거죠. 중학교 시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춘기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지식, 감정 조절력. 그래서 오히려 중학교 시기에는 선생님 학교 성적을 평가해야 되는 입장이 아니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자기가 시험을 봐가지고 나온 점수를 선생님이 고쳐줄 수는 없잖아요. 그건 범죄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고 일상에서 아이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긍정적인 피드백을 준다 하더라도 그건 이제 팩트에 기반해서, 그쵸? 무조건 뭉뚱그려서 칭찬이 아니라 그 아이가 수용할 만한 것들, 그 아이가 모르고 있는 강점을 찾아내서 칭찬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어렸을 때는 유아기, 아동기 이럴 때는 잘한다 잘한다 해주면 자기가 진짜 잘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굉장히 나는 뭐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학교 시기가 되면 이제 발달 수준도 그렇고 내가 그렇게 어, 잘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선생님들이 끊임없이 아니야, 너는 굉장히 잘난 아이야 라는 걸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어떤 점에서? 이런 점에서. 오케이. 이 점은 좀 부족하긴 해. 그런데 이건 노력하면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어. 그치? 괜찮아. 뭐 그거 가지고 먹고 살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달래주시면서. 그런데 선생님이 볼 때는 야, 산 좋고 물 좋을 수 없는 거야. 거기다 정자까지 좋으려고 하니? 이러시면서 선생님이 볼 때 너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섬세하고 괜찮아. 이 부분을 한번 들여다봐.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중요한 거, 감정 조절 능력. 그래서 감정 조절 능력을요, 반드시 배워야 돼요, 선생님. 그래서 감정 조절 능력을 제대로 발달시키지 못한 아이들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시기가 되고 성인기가 되고 나서 어때요? 욱하는 마음에 사람을 다치게 하고, 그쵸?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중학교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대부분 아마 초등학교 고학년 되면 이제 학원을 그만 나올게요. 이런 얘기 하지 않나요? 선생님들이 예전에 우리가 어려움이 생길 때 어머님들이 학원을 여러 개 보내다가 가장 먼저 배제시키는 게 어때요? 음악학원, 미술학원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중학교 시기가 어머님한테 그 이론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세요. 어머님 그렇지 않습니다. 게임하는 시간 조금 줄여드린다 생각하고 저희 학원에 보내보세요. 그래서 뭐 전공은 아니더라도 실제 그렇게 해서 많이 음악 교육을 참여를 합니다. 이런 얘기 해주시면 좋죠. 그렇죠? 그래서 이 중학교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어머님 좋은 대학 보내고 싶으시면 중학교 시기에도 취미로라도 음악 교육 시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좋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아이가 감정 조절이 안 돼서 막 화가 날 때 어떻게 해요? 컴퓨터를 노트북 아니 핸드폰을 던지는 게 아니라 음악 감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뭐 악기를 다룬다거나 그렇죠? 그다음에 아니면은 뭐 좋아하는 음악 듣고 밖에 나가서 바람 쐬고 훨씬 더 건전하게 자기의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어필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고등학교 시기가 되면 이제 자기 지식 감정 조정 능력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발달이 돼야 돼요. 그럼 이제 자라면서 더 많은 사람을 접하고 더 많은 감정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제 그거는 계속 어때요? 더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능력이. 고등학교 시기에는요, 그 대신 뭐가 감정 조절 능력이 빠지고 뭐가 들어가냐면 메타인지 능력이 들어갑니다. 메타인지 능력이 뭔지는 아시죠? 메타인지라는 거. 이런 거예요, 선생님. 내가 자기 지식하고는 조금 다른 건데요. 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 그쵸? 내가 수학 문제 10개를 풀려면 1시간 안에 안 된다. 이 정도 수준 난이도의 수학 문제를 풀으려면 1시간 안에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게 뭐예요? 자기 지식이에요, 선생님. 응? 내가 그런 걸 아는 거예요. 막 풀 수 있다고 막 떠드는 애들 있죠. 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근데 했는데 안 돼요, 선생님. 그래서 뭐라 그래요? 문제가 이상한 것 같아요. 막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 지식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아는 거. 그래서 자기 지식도 수준이 있겠죠, 그렇죠? 자기 지식을 발달시키는 거. 메타인지 능력은 뭐냐면 자, 자기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나는 이 정도 난이도의 문제를 1시간 안에 10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현재로서는.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을 했을 때 나는 엄마하고 약속을 1시간에 끝낼게요 라고 약속할 게 아니라 엄마, 저 1시간에 이거 보니까 안 되는 것 같아요. 저 한 2시간은 주세요. 왜냐하면 1시간 반 정도에 풀고 30분 정도는 한번 검토해 볼게요. 아시죠? 이게 메타인지 능력이에요. 하다못해 길을 갈 때도 이런 사람 있죠. 항상 약속에 늦어. 그런데 메타인지가 조금 발달이 잘 안 된 사람이 어떤 걸 일상에서 보여주냐면 약속에 계속 늦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뭐 보라 했죠, 선생님? 공간지능 떠올릴 수 있겠죠. 맨날 길 헤매. 그래서 길을 헤맸어. 전철을 반대 방향을 탔어. 막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공간지능 외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 메타인지 능력 부분에서 막 검색을 해요. 그러면 뭐 요즘은 다 내비로 나오잖아요. 그쵸? 뭐 도보로 갈 때, 버스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차로 갈 때 이런 건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제시해 주는 시간이 1시간이면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1시간 정도에 가는 사람과 1시간 걸린대 그럼 1시간 전에 나가면 되겠다 이러는 사람이 있고
자, 1시간 정도에 된다는 건 뭐예요, 선생님? 바로바로 대중교통이 연결이 됐을 때 그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현재 시간에 도로 사정이 이럴 때 그 시간에 간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다 가늠하는 거. 이게 메타인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딴 때보다 뭘 중간에 들려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뭘 챙겨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거기 가는데 1시간이면 가? 그런데 나는 어때? 나는 신체 운동 지능이 약점이면서 발달이 잘 안 된 아이야. 그럼 난 기본적으로 빠릿빠릿하지가 않아요. 느려요, 선생님, 행동이. 살쪄서 느린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신체 운동 지능이 약점인 사람은 그렇게 막 잽싸게 빠릿빠릿, 이거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몸을 사리고 챙겨야 되기 때문에 느리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다른 사람보다 걸음걸이도 느리고 뭐 행동이 느리기 때문에 난 한 30분? 아주 여유 있게 중요한 약속이라면 1시간 정도는 여유 있게 가는 게 나 뛰는 거 싫으니까 그냥 천천히 여유 있게 걸어서 갈래. 이게 메타인지 능력이에요, 선생님. 그쵸? 그런 것들을 계산해 내는 게 메타. 메타라는 거는 선생님 메타 연구라는 거 아시죠? 개별적인 연구를 다 모아서 전체적으로 그 연구들이 얘기하고 있는, 관통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를 분석해내는 거. 이게 이제 메타 연구라 하는 거죠.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게 발달되는 게 이제 고등학교 시기다. 그러니까 자기성찰 지능 영역에서 메타인지 능력은 어느 수준으로 발달했는지를 평가하겠다 하는 게 이제 다중지능 검사라는 겁니다. 발달론적인 관점에서 선생님들한테 하위 영역, 세부 영역이 매뉴얼에다 설명이 되어 있고 심지어는 결과지 있잖아요. 결과지에 보면 그 영역별로 그래프를 제시하는데 굉장히 친절합니다. 제가 볼 때 이렇게 해서 다중지능 연구소가 남는 게 없습니다, 대표님.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결과지가 굉장히 상세하고 친절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성찰지능 영역까지 이렇게 살펴봤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선생님, 초등학생용 다중지능 검사를 살펴볼게요. 자, 선생님, 근데 우리가 지금 다중지능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중지능 관점에서 아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검사 도구도 이해하고 하잖아요. 자격증 과정을 이제 하고 계신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선생님, 이 자격증은요, 다중지능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민간 자격증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하다못해 8가지 영역에 대해서 이거 뭐 시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다중지능 영역 8가지를 쓰시오. 이건 기본이겠죠, 선생님. 그렇죠? 다중지능 검사, 상담사라고 한다면 그랬을 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 이게 미국에서 나온 이론이다 보니까 뭐 기관별로 혹은 그 업체별로, 학교별로 다릅니다. 번역하는 게. 그런데 다중지능연구소 자격증 시험에서는 선생님 반드시 다중지능연구소에서 제시하는 그 지능 이름으로 쓰셔야 돼요. 그쵸? 언어지능, 논리수학지능은 뭐 이견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8가지 지능을 쓰는데 다 잘 쓰시고 자연지능을 자연친화지능 이렇게 쓰시면 감점. 이해되시죠? 자연탐구지능 이러지 마시고 자연지능 이렇게 쓰셔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매뉴얼에 있는 지능 영역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맞춰서 초등학생용 다중지능 검사 이름이 뭐다? MK 키즈다. 요거는 아셔야 돼요. 그쵸? 어머님 예를 들어서 어머님 그 다중지능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다중지능 검사가 있는데요. 저희 원에서 쓰는 검사 도구는 이제 MK 키즈라는 검사 도구입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선생님, MK라는 건 뭘 것 같으세요? 우리가 다중지능 검사, 그 연구소에서 개발한 검사가 마이다스 검사,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하는 마이다스 검사를 기반으로 했다 했잖아요. M은 그 마이다스 검사의 M이고 K는 코리아예요. 한국형 마이다스 검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동이니까 키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중지능 연구소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시하고 있는 제공하고 있는 초등학생용 다중지능 검사는 MK 키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MK 퀴즈에 대해서, 퀴즈 검사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매뉴얼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선생님. 다중지능 연구소의 초등학생용 다중지능 검사입니다.
그리고 마이다스 검사를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수정, 보완, 개발한 검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맞게 했다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 전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표준화 작업을 거친 검사다 이거예요. 표준화 검사라는 거죠. 선생님, 표준화라는 게 뭔지는 아시죠? 표준화라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타당성 신뢰도를 검증하고, 그 다음에 이거예요. 검사하는 방법, 검사하는 일시, 검사하는 과정, 그 다음에 측정, 뭐 이런 것들이 일관성을 가진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 누가 검사해도 동일한 결과치를 얻을 수 있도록 네, 작업을 한 게 표준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시중에서 선생님들이 접하되는 검사는 다 표준화 검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아이들을 대상으로 표준화 작업이 이루어진 검사다. 다중지능 그 아동용 그 초등학생용 검사 MK 퀴즈는 부모 응답용 다중지능 검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이 아이가 직접 그 응답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아이를 잘하는 것 같지만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선생님이 훨씬 더 정확하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부모가 응답한 결과, 그 다음에 아이가 응답한 결과를 비교하는 나름의 의미 있는 활동을 또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적으로 어떤 걸 더 우선하느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에서는 부모 응답용 검사 결과를 우선으로 합니다. 아시죠, 선생님? 네. 그런데 아이는 어떻게 검사했는지서 부모와 아이가 대답한 검사 결과가 동일하게 나왔다. 그러면 이제 아주 바람직한 거죠. 부모님이 아이에 대해서 굉장히 제대로 잘 이해하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아동기이기 때문에 저학년, 고학년이라 나눠지긴 하지만 초등학생들 입장에선 그래도 부모가 보는 게 정확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버전으로 검사 결과를 준다. 그런데 우리가 상담을 하거나 활용할 때는 부모 결과를 네, 채택한다 이겁니다. 이제 학생 응답용 다중지능 검사는요, 저학년용이 있고 고학년용이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학년까지는 학술적으로 이론적으로 볼 때는 유아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학년용은 훨씬 더 난이도도 같은 내용을 묻고 있다 하더라도 더 쉽게 묻겠죠, 당연히. 그다음에 이제 옵션, 그쵸? 고르는 거, 몇 점 척도냐 했을 때 그런 것도 좀 다르다 하는 겁니다. 4점 척도냐, 3점 척도냐 이렇게 다른 거죠. 자, 1부는 진학 진로 정보를 묻게 되고요. 2부는 다중지능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초등학생 검사에서는 선생님, 진학 진로 정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고 싶어요? 묻는 정도. 아주 단순하게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채팅창에 혹시 질문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그렇죠. 1학년에서 3학년입니다. 저학년은 네, 아까 답 주세요. 분간지는. 네. 그래서 1부는 진학 진로 정보고요. 2부는 다중지능 검사입니다. 저학년용은 1학년부터 4학년, 4, 5, 6이 고학년이 되는 거죠. 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총 70문항인데요. 그 난이도가 좀 저학년은 더 쉽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같은 내용을 묻더라도 더 쉽게 묻는다. 그리고 그 질문이 더 짧겠죠. 그 다음에 선택지의 수, 매우 그렇다, 그렇다. 여기 세분화된 게 더 단순화돼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 걸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아마 선생님들한테 이 검사지, 문항도 다 아마 제공이 됐을 거예요. 그거 비교해 보시면, 아, 요렇구나 하는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MK 퀴즈 검사 문항은 70문항 정도 됩니다. 어머니, 뭐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매뉴얼에 있는 내용을 정리한 요약한 거라서 이 정도로 넘어가고요. 자, MK 퀴즈의 특징, 그죠? 요 검사의 특징. 다중지능의 세부 하위 영역을 측정합니다. 우리 아까 발달론적인 관점에서 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다중지능 평가의 원리가 그래서 제가 따로따로 보여드리지 않고 초등, 중등, 고등을 같이 비교해서 보여드렸잖아요. 발달을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하위 영역을 측정합니다. 그리고 다중지능 검사는요, 강점 발견 검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진로 직업과 관련된 해석을 제공하게 된다 하는 거죠. 초등학교 시기는요, 진로 발달 단계상 진로 인식의 시기입니다, 선생님. 아, 이런 직업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이런 걸 하면서 살 수도 있고, 이런 걸 하면서 내가 즐겁게 행복할 수도 있다. 이런 걸 인식하는 시기라는 거예요. 탐색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제가 다중지능 검사자 과정은요, 선생님이 수용할 수 있는 게
그 학습과 진로입니다. 그게 다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발달론에 관련된 책을 볼 때도 이제는 뭐 예를 들면 예전에 과거에는 인지적인 활동, 인지적인 부분, 발달, 그다음에 뭐 그 뭐죠 신체적인 발달, 정서적인 발달 이렇게 나왔잖아요. 요즘은 거기에 덧붙여 주는 게 뭐예요? 진로 발달이에요, 선생님. 그래서 인간의 교육을 진로 발달, 진로 교육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로 직업과 관련된 해석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아이의 진로 여정에 선생님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시기에. 그래서 내가 진로 교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엄밀히 따지면 선생님들이 아이의 진로 여정에 함께하는 의미 있는 타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 직업과 관련된 해석이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묻는 거는 이제 활동에 몰두하는데 보내는 시간 빈도 요거는 제가 전체적으로 정리할 때 해드렸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넘겨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활동에서 자신의 수행을 평가하는 문항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특별한 활동에 대한 열정을 묻습니다. 요거는 중복되는 거니까 빨리빨리 넘어가도 되겠죠, 선생님? 한 번만 끄떡 해주시면.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검사 결과를 볼게요. 초등학교 검사 결과지는요, 이렇게 파란색이 상징 컬러로 되어 있고요. 자, MK Quiz 해가지고 Result Chart 해서 초등용 다중지능 검사 결과지 이렇게 나와 있죠. 총 선생님 한 16매, 20매 정도 됩니다. 굉장히 상세하게 드릴 거고요. 자, 선생님이 검사 결과지를 받으시면, 그러니까 선생님이 검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초등부터는. 그러니까 부모님이 체크하시고 아이가 체크하고 해서 결과지, 답안지를 연구소로 보내면 연구소의 그 표준화된 로직에 의해서 결과지가 쫙 뽑혀 나옵니다. 그러면 그 결과지를 선생님은 받으셔서 이제 이해하고 상담에 활용하시면 되는데, 자, 초등용 검사 결과지,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맞는지, 그쵸? 개인정보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학교 맞고, 학년, 그쵸? 이름 맞고 쭉 맞는지를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의 검사 결과지가 맞구나를 확인하시는 거. 근데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뭐죠? 검사의 소개 및 특징.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어머님에 대해서 이런 겸사를 했고 이렇게 활용할 겁니다라는 걸 이야기하실 때 혹은 적용하고 있습니다를 얘기하실 때 검사에 대한 소개 막 이 책 안 들여다봐도 되고 이 결과지를 보고 참고하셔도 된다 하는 거죠. 여기 보면 세부 영역 다 또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면 뭐 나와 있어요? 유의사항. 본 검사는 절대적인 측정치가 아니다. 참고만 하셔라. 뭐 이런 내용들. 유의사항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시되는 것이 종합 결과입니다, 선생님. 자, 왼쪽 거를 먼저 보시면 다중지능 프로파일을 원형 그래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요거 다 실질적으로 원에서 아마 연구소에서 검사를 한 아이들 결과질 거라서 제가 이렇게 가렸습니다. 별별 아이인 거죠. 이 어린이의 다중지능 프로파일을 요 그래프가 보여줍니다 하면서 이렇게 보여줘요. 그럼 선생님 요 결과지를 봤을 때 전반적으로 이 아이는 봐서 레이저형이에요? 서큘라이트형이에요? 한 분만 대표적으로. 귀찮으신가? 서큘라이트형이라고 채팅해 주시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주실 것 같아요, 대표로. 자, 확인하고.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서큘라이트형이라고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이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선생님. 자, 여기에서, 바깥 그래프 쪽으로 요 다각형 도형이 그려지죠, 선생님. 8개 형이니까 팔각형이 보여지잖아요. 근데 이 도형의 크기가 굉장히 사실은 발달 수준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바깥 원에 가까이 있을수록 어때요? 발달이 잘 된 거겠죠?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뭘 마음에 새겨둬야 되냐면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양이 중요합니다. 어머님, 이 아이 마음에 숨겨진 이 아이 그 안에 담겨진 보물찾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아이의 보석인 거죠. 보물이 어떤 모양인지를 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요? 그러면 자기 보고식인데다가 아직은 발달 시기상 어때요?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너그럽단 말이에요. 관대하고. 부모님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오늘 뭐 다 얘기할 게 아니라 오늘은 기본적인 검사를 이해하는 거에서 마무리가 될 거고 저희가 5일차, 6일차는 이제 케이스를 위주로 다루는 워크샵처럼 진행이 되는 게 있잖아요.
그때 더 많이 다룰 거라 이야기를 미리 드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검사 결과지를 보시는 방법, 이해하는 거, 이런 걸 이제 공유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선생님도 어머, 이 아이는 굉장히 발달이 잘 되나? 맞아요. 발달이 잘 됐겠죠.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 이 아이는 본인을 굉장히 이렇다고 평가하고 있구나, 스스로를. 그렇죠? 그리고 부모님도 이렇게 보시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의외로 선생님은 강점일 확률이 높은데 뭐 이런 거는 선생님이 생각해 보실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프로 보여주고요. 여기서 제일 강점을 제시합니다. 이 합별별 어린이는 음악 지능이 가장 높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뮤지가토 다니는 아이예요. 제가 볼 때. 예를 들면, 그쵸? 그래서 이 아이는 전체적으로 발달이 괜찮은 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육안으로 보기에도 음악 지능이 가장 바깥쪽으로 향해 있네요. 그쵸? 음악 지능이 가장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여줍니다. 선생님 여기 눈으로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원형으로 제시가 되는데 크기가 약간 다르죠? 조금 더 큰 원으로 1순위를 보여주고 조금 작은 원으로 2순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강점 지능 두 개가 음악 지능과 인간 친화 지능이라고 이렇게 제시를 해줘요. 그런데 선생님, 약점 지능은 자연 지능과 공간 지능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 아이 강점 지능에 예를 들어서 신체 운동 지능이 안 들어 있어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선생님 어떻게 보시면 돼요? 세 번째가 신체운동지능일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제가 계산기 얘기도 했지만 지능 영역, 언어부터 자기성찰 지능 영역까지 쉽게 말하면 줄 세우기를 하는 거예요. 언어지능 영역부터 8개 지능 영역 발달 수준을 쫙 체크를 해봤더니 현재로서는 언어지능 발달 수준이 제일 높아. 이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1위부터 8위까지를 나눠서 1등, 2등만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등, 8등을 제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약점이니까 8등을 먼저 제시해 주겠죠. 그렇죠? 제일 그 발달이 안 된 부분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음악지능과 인간친화지능. 그러면 선생님, 이제 다중지능을 많이 활용하시다 보면 음악지능과 인간친화지능이 강점이면서 발달이 잘 됐는데 얘는 딱 보니까 어때요? 서출해야 형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아, 이 아이는 전반적으로 어, 하루하루가 즐겁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쵸? 그게 일도 별로 생기지 않고 보세요. 눈치 빠르죠. 저 선생님이 지금 화가 나셨는지 아니면 바쁘신지 내가 말을 걸면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 엄마한테 지금 게임을 하겠다고 더 하겠다고 때를 쓰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캐치를 하는 거예요.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사달라고 하고 싶어. 그런데 지금은 딱 보니까 아빠랑 엄마랑 말다툼이 있었어. 그럼 안 하는 거죠. 근데 눈치 없는 아이들이 어때요? 막 사달라고 그래요. 지금 갖고 싶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엄마 컨디션이 어떤지 모르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래서 음악지능과 인간친화지능이 강점인 아이는 아, 일상이 어떻겠구나 하는 게 보여지실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이제 레이저형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런 아이라서 아, 즐겁게 지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활동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그래서 음악교육 뮤지가토에 와가지고 활동을 참여하는 게 얘는 너무 즐거운 거야. 친구들하고 하는 거, 그리고 친구들하고 함께하는 활동이 더 재밌는 거죠. 그렇죠? 육안으로 보기에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자기성찰 지능하고도. 전반적으로. 선생님이 이런 아이들만 데리고 아마 수업하고 싶으실 거예요. 이런 아이들만 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어떤 활동을 하셔도 아이가 잘 참여하고 힘들게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점 지능이 자연 지능, 공간 지능이라 하지만 어머님 입장에서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아이가 공간 지능이 약점이에요? 별로 동의가 안 되는데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보기에도 상대적으로 발달이 조금 덜 됐습니다. 꽤 잘 됐습니다. 그렇죠? 어때요? 보통보다는 평균보다는 굉장히 잘 되어 있죠. 이런 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강점 지능이 어떻다는 걸 설명해 주고 약점 지능이 뭔지를 용어 설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시를 해 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제시가 되냐면, 이제 강점 지능으로 나왔던 영역, 음악 지능과 인간 지능이 강점인 걸로, 현재 강점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보세요. 음악 지능이 강점이지만 그대로 두면 거기서 머무르거나 퇴화됩니다.
계속해서 자극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뮤지가토를 통해서. 음악 지능을 더욱 향상시키기,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계속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활동을 하면 좋습니다라는 걸 설명을 해줘요. 선생님이 훨씬 더 세련, 이거는 일반적인 모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공통적인 거를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잘 아는 그 아이만을 위한 거는 또 다른 아이디어를 여기에 보태실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인간 지나 지능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발달이 잘 됐지만 이런 활동을 하면 앞으로도 더 발달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제시되는 내용들 있죠, 선생님. 음악 지능, 지능 영역별로 제시되는 이런 아이디어들은 모든 아이들에게 동일하게 제공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선생님이 A라는 특정 아이만을 위한 음악지능 영역의 활동, 이런 부분에서 선생님들이 더 보완하실 수가 있는 거죠.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약점지능은 어때요? 이 약점지능이라고 하지만 또래에 비해서는 발달이 더 잘 됐을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내 안에 8개 중에서 현재로서 가장 발달이 후순이기 때문에 약점이라고 제시를 해주는 거지 뭐 그렇게 발달이 잘 안 돼서 어려움을 느끼거나 이런 건 못 느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만약에 그렇지 않은 케이스라면 약점 지능이면서 발달이 잘 안 된 아이라면 이건 어때요, 선생님? 중간은 되게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저 사기 때 불편할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인간 친화지능, 뭐 자기성찰, 인간 친화지능 영역 부분에서 어때요? 나 어른이 돼서도 사람 많은데 못 가고 낯선 사람들하고 테이블 앉는 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단계에 맞게 발달시켜 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선생님은 이제 음악으로 해주겠다 하시는 거죠. 자연지능과 공간지능이 현재로서 보완이 필요한 지능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그리고 지금부터 노력하면 이것도 다른 것만큼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지능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들은요, 선생님, 제가 다중지능과 교육활동, 그 다른 챕터로 할 때 그때 선생님들하고 집중적으로 공유를 할게요. 여기에 다 있으니까 선생님이 결과지만 받아보셔도 상담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선생님들은 보면 한두 가지 딱 아이디어 드리면 또 거기서 충분히 보완해서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세부 하위 영역 평가가 들어갑니다. 선생님, 얘가 제일 강점이 음악지능이라고 했죠. 그러면 음악지능이 어떤가? 이제 요거는 그 네 개씩 공간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개씩 이제 제시 두 개씩이구나. 제가 지금 두 페이지를 띄워드렸으니까 페이지에 두 영역씩 이제 제시가 됩니다. 다중지능 영역별 평가를 그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음악지능이 제일 강점으로 나왔으니까 음악지능에 먼저 눈이 가네요. 근데 보니까 음악성과 가창력 부분에서 그냥 그래프가 괜찮아요. 그쵸? 쭉 길게 나와 있죠. 그래서 토탈 점수를 냈더니 이렇게 나와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근데 언어지능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쵸, 선생님? 언어지능도 보니까 발달 수준이 전체적으로. 그럼 이제 세부적으로 볼 때 선생님 뭘 보시는 거냐면 이제 언어부터 보세요. 아, 언어지능의 어머님 너무 잘 키우고 계세요. 낳기도 잘나셨고 잘 키우고 계신 것 같아요. 프로파일을 보니까 잘 발달하고 있고요. 그런데 학 영역을 봤을 때 어머님이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좀 욕심을 내신다면 하면서 얘기는 게 어때요? 작문 능력이 현재 상황에서 그 그래프가 가장 짧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 뭐 지금도 잘하고 계신데 아닌 게 아니라 이 아이가 뭐 이렇게 시를 짓는다거나 이야기 만들고 하는 게 상대적으로 말하는 거, 얘기 전하는 거에 비해서는 네,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아마 어머님이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자극시켜주고 싶다 한다면, 이제 그런 활동을, 예를 들어서 어떤 음악을 들었을 때 어떤 시가 떠오르는지, 아니면 그 시 같은 거를 많이 보여주고,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시를 하나 고르라 해서, 그 중에 고치고 싶은 부분 고쳐봐. 이런 것도 괜찮잖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건 어렵지만, 그쵸? 제시가 된 가운데 부담이 없잖아요. 여기서 뭐 동시 같은 거겠죠. 수준에 맞춰서 이 중에서 네가 한 단어만 고치고 싶다면 뭘 고치고 싶어? 뭐 이렇게 그렇죠? 우리가 그런 거를 뭐라 그래요? 음악에서 평이라 하잖아요. 기존에 있는 곡을 고치는 거. 그래서 이제 어, 언어 같은 경우는 개사라고 하죠. 이제 글을 약간 바꾸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뭐 시를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음악을 만들어내는 거 이런 것도 활동이 될 수가 있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논리수학지능고 전반적으로 발달이 나쁘지 않은데 가장 발달이 잘 기억 및 학습 능력에 있어서 그래프가 제일 기네요. 그렇죠? 그리고 추론 능력도 괜찮아. 근데 상대적으로 조금 짧은 게 계산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이 이렇게 조금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들이 계산을 하거나 수를 다루는 능력이 계산 능력인데 우리 아이는 그냥 보통인 거예요. 이 정도 수준이면 어머니 보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수를 다루는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 편이다.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해준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 논리적 추론을, 이건 문제 해결 능력은 논리수학 지능 영역에서의 문제 해결 능력을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그리고 이제 이 아이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게 아마 그래프상은 이렇습니다만 또래 수준으로는 꽤 이게 높은 수준으로 나온 건가 봐요. 그렇죠? 높다고 얘기를 해주네요. 그래프상으로는 그렇지만. 자, 그 다음에 신체운동지능 영역. 얘는 딱 보니까 선생님 어때요? 대근육 활동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렇게 되면. 그래서 앉아서 손으로 이렇게 어른들 말로 뭐 사부작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보다는 몸을 쓰는 활동을 훨씬 더 재미있어 한다. 그래서 앉아서 뭐 만들기 하는 거 이런 거는 상대적으로 덜 좋아할 수 있거나 별로 안 좋아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정교함 이런 게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런 아이들은 선생님 예를 들어서 종이접기 같은 거 오리감이라고 하죠. 종이접기 같은 거 활동할 때 그런 게 좀 민감성이 떨어져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자기가 종이접기 뭐 챔피언이라고 하면서 저하고 막 이렇게 자랑했던 7살짜리 남자아이가 실질적으로 종이접기를 할 때 보면 색종이를 접을 때 선생님 반을 접어라 했을 때 정확하게 양쪽 귀를 끝을 맞춰서 정확하게 접는 아이들 있죠. 근데 대부분 유아 같은 경우는 못해요, 그거를. 그런데 초등학생이 돼서도 그걸 잘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소근육 활동을 거의 안 한 거죠. 엄마가 단추 채워주고, 엄마가 밥 먹여주고, 엄마가 뭐 하고, 그러니까 어려서 악기를 좀 다뤘으면 이제 소근육 발달에 도움이 됐을 텐데, 젓가락질 같은 거 힘들어 한다고 계속 그냥 포크 쓰게 하고, 뭐 이런다던가, 이러면 소근육 발달에 방해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그런 거 잘 못 맞춥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종이접기 잘 못하는 애 봤어요. 힘들어하고. 그래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 어머님 얘기가 자라난 환경이 있습니다. 아기가 좀 아프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어머님 얘기가 숨만 쉬어도 예뻤다 하는 거예요, 아이가. 그러니까 얼마나 귀했겠어요. 뭐 유리 왕자처럼 키운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냥 큰아이가 딸인데 한 8년 만에 이제 아들을 낳은 거예요, 작은 아이를. 그러니까 뭐 귀하기도 하고 이쁘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엄마가 다 해준 거죠. 그럼 뭐가 발달이 제대로 안 됐어요? 소근육 발달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접기.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런 걸 좀 시키고 싶었는데 애가 재미없어하고. 왜냐면 잘 안 되니까. 그렇죠. 잘 안 되면 애들은 보통 싫어하거든요. 하고 싶어 하지 않고. 그러니까 큰 애는 굉장히 좋아했는데 작은 아이는 싫어해서 너무 싫어하니까 안 시킨 것도 있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봐가면서 자, 사례는 나중에 더 많이 해드리기도 하고 지금 11시쯤 됐는데 선생님 혹시 이런 식으로 하고 저희가 다중지능과 교육을 다루려고 하는데 조금 요거 그 초중고 하고 하는 게 나을까 조금 쉬는 게 좋으시겠어요? 어때요, 선생님? 제일 먼저 답하시는 분 그걸로 할게요. 제가 그래도 지금 한 1시간 반 정도 거의 한 것 같으니까 90번 정도 다 돼가니까 쉬자고 하면 쉴게요. 답을 안 해주시면 조금 그냥 할까요, 선생님? 하던 거는 마무리하고 네 하고 이제 요거 초등까지는 하고 쉬던 거 아무튼 그럴게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자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선생님? 이 영역별로 채팅. 아, 네. 그냥 이어서 하자고 하십니다. 자, 그래서 요 그래프를 보면서, 요 영역 중에서도 강점이라 하지만 요 부분은 조금 아까 선생님 이 아이 제2 강점이 인간 친화 지능이었죠. 그런데 지금 하나 약간 짧게 느껴지는 거 있죠.
짧게 느껴지는 거 보니까 어때요? 사교성 부분이에요. 주변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조금 발달이 다른 영역에 비해서 어머니, 지금도 나무랄 때는 없어요. 그런데 애가 워낙 전반적으로 발달 수준이 좋다 보니까 이런 거 어머님들도 듣기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는 조금 신경을 쓰신다면 사교적인 거. 대부분 사교성 떨어진 아들이 이렇게 싹 키우는 아이들 있죠. 위험해. 이불 밖은 위험해. 이러면서 막 노는 것도 친한 애들, 낯익은 애들만 놀게 하고, 낯선 곳에 가서 애가 힘들어하면 다 어머님이 보호하고, 그쵸? 어머니부터 겁이 나가지고, 그 불미스러운 일 생길까 봐. 그런 아이들이 아니, 선생님, 사교적이라는 건 뭐예요? 사람들을 많이 겪어봐야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늘 엄마하고 삼촌하고밖에 안 놀았는데 얘가 누구하고 사교적이겠어요. 그쵸? 이런 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님, 현재로서는 지금도 나쁘진 않은데 사교성을 조금 더 키워주는 거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좀 그래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요 우리 그래프 보는 건 제가 케이스 할 때 할게요. 제가 보니까 자꾸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시간이 길어지는데 요거는 케이스 나눌 때 생각한다고 이렇게 하위 영역별로 수준을 보여준다. 그렇죠? 디테일하게 이런 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로 정보 및 그 지도는 어떤 거냐면 자, 이 아이한테 묻는다 했죠. 일부에서. 그래서 뭐가 되고 싶어요 하는 거예요. 지능이었잖아요. 인간 친화 지능이 강점이 들어있었어요. 그러면 딱 보시기에 초등학교 선생님은 진로에 맞아요, 안 맞아요? 강점 기반으로 했을 때. 맞죠? 잘 맞는 거예요. 그런데 육상 선수는 왜 되고 싶어 할까요? 그렇죠? 육상 선수는 뭐 어떤 계기가 있을까? 그러면 왜 육상 선수가 되고 싶은지를 물어보시면 돼요. 그렇죠? 아이, 너는 육상은 아니야. 뭐 이러시지 말고. 그러니까 진학 상담을 할 때는 이제 예체능 중학교를 가면 좋겠죠. 예중이나 이런데. 그런데 육상 선수를 보고 뭐 되게 뭐 달리는 게 멋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 아이가 그 신체운동지능 영역은 어떤지를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둘 중에는 제가 볼 때는 육상 선수보다는 어디가 더 맞아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더 맞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보고 얼마나 친절 부소가 여기 지능 영역별로 직업 분야, 그쵸? 그 다음에 직업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직업을 가졌을 때 직장 내에서의 직무도 대표적인 직무를 제시를 합니다. 이제 그런 것까지 볼 수가 있는데 초등학교 시기는 아직 어때요? 진로 인식, 이런 직업이 있어, 이런 직업에선 이런 일을 하고 있어, 뭐 이런 걸로만 참고하셔도 되고 여기서 빨갛게 강조를 해드리는 거는 강점 지능, 그쵸? 중요한 건 강점 지능에 주목하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때부터 이렇게 이제 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넘어가고요. 검사의 활용은,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게 이 아이의 그 지적 능력을 다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측정 도구가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된다. 그래서 이걸로 다 뭔가를 결정해야 될 것 같은 막 말씀을 하시는 부모님들 혹은 선생님들이 계셔서 강조를 하고 있고요. 아이의 이 지능 프로파일은 어때요? 계속 발달해요, 선생님. 계속. 그쵸? 그 다음에 다중지능 2의 시작으로만 보셔라. 스타트. 그쵸? 첫 시작으로만 보시고, 아이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 탐색, 토의 수단. 토의는 누구랑 토의예요? 선생님들 팀 티칭을 할 때 선생님들끼리, 그 다음에 부모님하고 같이. 이 아이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수단으로 바라보셔라 그겁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시기니까 이런 정보를 토대로 해서 강점을 기반한 장기적인 지도, 그쵸? 교육 자료로 준비하셔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제시하는 게 다중지능 활용한 학습법, 그 다음에 개발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거니까 선생님들의 교육 활동에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선생님. 이제는 중학교, 고등학교는요, 사실 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확인하고 쉬는 시간 드리고 제가 준비한 다른 자료 공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학교 검사는 뭐라고요? MK 키즈가 초등학교 검사였죠. 초등생. MK 키즈에 뭐가 이어지냐 하면 All About Me가 중학교 검사입니다. 그래서 다중지능연구소의 중학생용 검사를 쓰시오 하면 MK Kids All About Me를 쓰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좀 길기는 하지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검사 특징은 이렇습니다. 중학생용 검사, 이건 빨리빨리 지나갈게요. 초등 검사 때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검사를 우리 아이들에 맞게 표준화한 검사다.
그 다음에 학생 응답용 검사가 93문항입니다. 이제 중학교에 들어오면 부모 응답은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학생들이 직접 다 하는데 문항 수가 그만큼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가해야 될 영역도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93문항이 되고요. MI 학습생활 평가라는 게 추가됩니다. 그래서 그 71문항 이렇게 합쳐져서 문항 수가 꽤 되고요. 다중지능 프로파일과 진학 진로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에는 훨씬 더 많은 정보가 제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러기도 해요. 아, 저희는 다중지능 검사만 하겠습니다. 이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비용을 조금 다르게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대부분 세트로 같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중지능 프로파일 제공받죠. 그다음에 진학 진로 정보, 그래서 진로 의식, 학습 생활, 생활 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제시가 됩니다. 학교 생활이 어떤지를 또 묻고 답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검사의 특징을 보면 선생님 이거는 다 동일해요. 그쵸? 하위 영역 측정하고 강점 발견.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선생님이 뭐예요? 가치관. 이게 아까 발달론적인 관점에서 우리 얘기했잖아요. 가치관이 발달하는 시기가 언제예요? 청소년기예요, 선생님. 그러니까 중학교 시기에 가치관이 얼마나 중요한가? 가치관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진로의식, 진로정보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해석이 제공이 된다 하는 거고요. 요거는 아까 우리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 제시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매뉴얼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자, 그럼 이제 결과를 볼게요. 중학교 검사는요, 이렇게 약간 오렌지빛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표지는 이 아이의 개인정보가 맞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중다, 중삼, 그죠? 이렇게 이름을 다른 걸로 바꿔놨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제시를 합니다. 자, 중학생용 검사가 어떤 검사인지가 소개가 되죠, 선생님. 그 다음에 어때요? 영역, 하위 영역, 세부 영역을 제시하고 있고요. 자, 종합 결과를 보면, 선생님 보세요. 아까 초등생 결과에 비해서 어때요? 크기가 확 줄어들죠? 왜 그래요? 자기 지식이 생겨요. 자기에 대해서 객관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한테 너무 그렇게 잔인하게 객관적인 평가를 자꾸 해주지 마라 하는 거죠. 이미 기본적으로 학교 생활에서 객관적인 평가를 받기 시작하기 때문에 부모나 그다음에 과외의 그 선생님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도록 노력하셔야 된다. 그렇죠? 그 대신 팩트에 기반해서 근거를 가지고 그 팩트는 뭐에 기반하느냐? 다중지능 프로파일에 기반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아이의 프로파일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일상이 행복해 보이지는 않아요. 이것만 딱 봐도 그렇죠? 어찌됐든 그런데 이 와중에 이 학생의 가장 발달이 잘 된 건 어디냐면 1등이 자연지능입니다. 강점지능 영역이 자연지능과 음악지능으로 나타나고요. 약점지능은 가장 발달이 안 된 게 인간친화지능,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 발달이 안 된 게 논리수학지능. 선생님, 얘 중학교 들어가서 행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행복하기는 어렵겠구나 하는 게 벌써 나오죠? 학교 시스템이라는 건 다분히 어때요, 선생님? 논리수학적이고 인간친화적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아롱이 다롱이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그 와중에서 정해진 커리큘럼으로 시작 시간에 끝나는 시간에 같은 활동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빨리 캐치를 해서 약점 지능을 최대한 지금보다는 개발시켜줘야 덜 힘들다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자연지능, 음악지능이 강점으로는 나왔지만 발달 수준은 또래에 비교해서 3까지 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죠? 그래서 어쩌면 일상에서 이게 강점이 맞나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교육 시작을 어디부터 해야 돼요? 자연지능 영역부터 하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그냥 빨리 지나갈게요. 그렇죠? 자연지능, 음악지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그렇죠? 자, 영역별로 보세요, 선생님. 아유, 얘 어떻게 하면 좋아? 걱정되시죠? 보세요, 선생님. 하위 영역이 제가 자세히 설명은 케이스 할 때 할 거지만 보세요. 언어적인 민감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쵸? 그래프 보세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요, 언어적 민감성이 낮다는 건 뭐냐면, 이를 밀고요. 아유, 너한테 얘기하는 건 막 엄마가 서기에 경일기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요? 내가 소라고요? 그러면서 집 나가는 애 있죠. 이런 애들이. 그러니까 새겨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언어적인 민감성이 떨어지는 거죠. 아다르고 어다른 아이가 있는 반면에 이런 아이는
굉장히, 근데 그나마 언어지능 영역에서 작문 능력은 네, 발달이, 그쵸. 상대적으로 많이 됐네요. 여기에서 이 아이 언어지능 영역을 발달시키려면 언어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런 것도, 그쵸. 언어 활동 중에서도 뭐, 조용히 말 안 하고 혼자서 뭐 시 쓰는 거, 글 짓는 거, 이런 거하고 연관이 된다면, 남의 쓴 글 보면서 뭐, 고치게 한다던가, 뭐 이런 거 활동 되겠죠. 그다음에 논리수학지능, 말귀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앞뒤가 그래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를 못해요. 이해하는 척도 안 해요. 그냥 계속 어쩌라고요. 이런 표정으로 앉아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머님, 선생님 마음에서는 천불이 나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신체운동지능 보세요. 선생님, 운동성, 그다음에 서재주무 소근육, 선생님, 얘는요, 일상이 이럴 것 같지 않으세요? 항상 누워있어. 그쵸? 엄마가 뭐 시키면 안 해. 그런데 TV에서 노래가 나오거나 BTS 춤이 나오잖아요. 그럼 일어나서 그거는 따라하는 애 있죠. 이해되세요? 일상을 보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신체 표현 능력은 네, 괜찮아요. 그럼 선생님 이런 아이한테요. 이 음악을 듣고 네가 느끼는 대로 한번 몸으로 표현해 볼래? 이런 거. 이런 거 하면 상대적으로 덜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 일어나서 뭐 일어났다 앉았다 뭘 하라 어디 갔다 와라 심부름 시키면 너무 싫어해요. 그리고 손으로 자꾸 뭐 만들라는 거 너무 싫어하겠죠. 왜냐하면 이해해줘야 돼요. 힘든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재미없고 힘든 게. 그다음에 음악지능. 얘도 뮤지가 또 다니는 아이예요. 보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음악지능을 아까 제2 그 강점에 음악지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런 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래프를 보면 토탈 점수가 그렇다 하는 거니까 아까 자연지능이 두 번째 강점으로 나왔죠, 선생님.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세요, 선생님. 자기성찰지능이 예를 들어서 효과적 관계 형성 능력, 언어적 민감성 또 굉장히 낮았죠. 그 다음에 자기성찰지능 영역에서도 특히 효과적 관계 형성 능력이 굉장히 발달이 안 됐어요. 그럼 이 아이는 선생님 학교 가는 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쵸? 거기에 가가지고 혼자 소외된 느낌, 나 혼자 있는 느낌, 학교 가고 싶지 않겠죠. 그런데 왜 학교 가고 싶지 않은지를 설명도 잘 못해. 그쵸? 언어적인 민감성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안아주고 도와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인간 친화지능 보세요. 그럼 얘는 여기에 타인의 얘는 뭐 큰일 났어. 타인의 능력이 또 굉장히 짧아, 그 와중에. 그리고 이 아이의 일상이 보여지겠죠. 그래서 엄마 손에 이끌려서 뮤지가 또 학원에 왔어. 그런데도 적응 못해. 그쵸? 쟤네들은 왜 저러고 있을까? 이러고 혼자 앉아서 따로 놀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보여주니까 사실은 너무 재밌어요. 이런 걸 보면. 그쵸? 이 아이의 일상과 일치되는 부분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진로 정보 지능과 마찬가지로 그렇죠. 묻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물어요, 선생님. 이 아이가 자연지능과 음악지능이 강적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 희망 직업을 뭐라고 답했는지. 물리학자하고 기계공학자가 되겠다는 얼마나 정말 택도 없는 얘기입니까, 선생님. 이게 뭐예요? 얘가 지금 진로 단계에 맞게 발달이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진로 지도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아이는 왜 물리학자, 기계공학자를 얘기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부모님 영향이 클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그런 얘기 하죠. 서울대 교수한테 절대 묻지 말아야 될 거. 애 공부 잘하느냐. 뭔지 아시죠? 원래부터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공부 못하는 걸 이해 못해요. 그래서 공부를 못했다가 잘하게 된 사람이 훨씬 더 잘 설명을 해주고 하는 거죠. 그럴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보고 제가 케이스에서 다뤄드릴게요. 얘가 왜 이 지경이 됐는지. 그래서 그러니까 부모님이 원하는 건 저만큼 있고 내 프로파일은 전혀 다른 쪽이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집 나가고 싶을 것 같아요. 그죠? 제가 볼 때는 집 나가지 않게 도와주는 건 이제 뮤지가토다, 음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일반계 네 그렇습니다. 전혀 자기 프로파일과 맞지 않는 그 희망 직업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이건 뭐 똑같은 거니까 그죠? 강조한 거. 자,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고 아까 중학교 검사는 선생님 뭐가 있다 그랬죠? 그 학습, 그쵸. 다중지능 관점에서 일상도 학습 생활 평가도 해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기 보면 선생님, 이 학생의 그 또래 학생 평균까지도 제시가 돼요. 그러니까 진로의식 평가에서는 이 아이가 어때요? 또래보다
조금 발달이 낮죠. 자기 이해 부분이. 그런데 직업 정보는 그러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직업 정보.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앉혀놓고 특히 아빠가 논리수학자의 강점일 수도 있어요. 앉혀놓고 애에 대해서 너 앞으로 이래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겠니? 뭐 먹고 살 거니? 그러면서 계속 아빠가 물리학자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직업에 대해서 알아봐야 된다. 얘기해 주니까 얘가 또래보다 자기 이해는 낮은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직업 정보 이해는 높아요. 그러니까 물리학자라는 것도 어디서 들은 거예요. 들은 게 있어. 그러니까 자기 이해에 기반이 되지 않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진로 준비 태도. 그러니까 이거는 부모의 영향이 큰 것 같아요. 그 태도는 태도도 또래보다 낫네. 그렇죠? 이게 또래 평균이니까. 이런 걸 주니까 선생님 얼마나 이 아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까? 그리고 이거 보세요. 흥미 과목이 뭔지, 그다음에 비흥미, 흥미 없는 과목은 뭔지를 제시해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선생님들한테 정보를 다 제공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학습 정보 지각 유형은 뭐냐면 분석형이냐, 아니면은 이 뭐죠, 통합형이냐, 분석 및 통합형이냐, 아니면 아무 해당의 유형이 안 되냐. 그런데 얘는 어디에 해당된대요? 아무 해당 유형에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사실은 선생님의 손길이 필요한 아이라고 봅니다. 이런 프로파일을 가졌다면.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그리고 학습 정보, 지각 유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학습 정보가 있을 때 이 아이는 생각만 많이 하는 아이냐, 아니면 그거를, 배운 게 있으면 또 행동으로 실천하는 아이가 있잖아요. 그런 아이냐. 그 다음에, 생각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도 옮기고, 약간 통평 가는 거 이러느냐. 아니면 해당 유형이 없다. 근데 얘는 어디예요? 생각이 많은 아이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얼마나 생각이 많겠어요. 나는 이런 아이인데, 엄마 아빠는 굉장히 강압적일 수도 있어요. 다른 얘기 하고 있고, 그죠? 이런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일상생활에서 또래 학생군하고 이 아이를 비교해 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선생님들의 다 상담 그 뭐죠, 재료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정보를 제시한다는 것만 하고 워크샵에서 자세히 다룰게요. 자, 이 검사의 활용은 선생님 이렇습니다. 이거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 아이를 이해하는 참고 자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지능은 현재로부터도 계속 발달을 한 거기 때문에 선생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맡겨주세요. 이러시면 되는 거죠. 계속 발달 중에 있다는 거, 이해의 시작.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렇죠? 이런 자료로 활용하시면 된다. 이 활용도 다 매뉴얼에 있는 거라서 요거는 제가 이렇게 하고 고등학교 검사 다루고 선생님 잠깐 쉬고 그 다음에 다중지능 교육과된 다른 그 주제 한 다음에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제 화장실에 좀 다녀오셔야 될 것 같고. 자, 고등학생용 다중지능 검사는 MKT. 선생님, 초등학교 검사는 뭐라 했죠? MK Kids. 중학교 검사는 MK Kids All About Me. 그 다음에 고등학생용 검사는 MK Teen. 요거를 잘 알고 계셔야 시험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중학교 검사를 그냥 all about me만 쓰시면 안 된다는 거. 정확하게 검사명을 쓰시고. 자, MKT 선생님 이거 그냥 간단히 넘어갈게요. 그렇죠? 같은 얘기입니다. 다 고등학교 우리나라 아이들을 대상으로 표준화 작업을 했다. 그다음에 이제 검사 문항이 어때요? 그만큼 발달이 되고 컸으니까 더 디테일하게 물어봐야 된다 하는 거예요. 세련되게. 그러니까 119문항, 그다음에 학생을 평가 문항은 똑같습니다. 71문항 그렇게 들어가서 굉장히 문항 수가 많아지죠. 이거는 뭐 똑같고 검사의 특징도 같습니다. 그렇죠? 여전히 강점 발견 검사. 특히나 고등학교 시기에는요 이미 이제 잘하는 애들, 또 소위 말해서 학교에서 이쁨 받는 애들, 또 그렇지 못한 애들, 그쵸? 존재감 없는 아이들도 이미 구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시기는 진로 발달 단계에서 진로 선택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강점에 주목해라, 강점을 강조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고, 요거는 아까 문항을 어떻게 하는지, 구성이 됐는지를 물어보는 거고요. 자, 검사 결과지 볼게요. 결과지의 색깔은 선생님 약간 뭐라 그러지? 연보라 색깔이죠. 그죠? 라벤더 색깔입니다. 그래서 역시 표지는 본인이 맞는지 확인해주고 그 다음에 검사에 대한 소개 및 특징 나옵니다. 요거 보고 참고하시면 되고 자, 이제 보세요. 중학교보다 더 작아지죠? 그러니까 사실은 크기라는 건 발달 수준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 뭐라 그러냐면 특히나 중학교,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크게 보지 말고
모양을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이렇게 생긴 아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 왜 막피 그래프로 보여드렸잖아요. 그렇죠? 빨주노초 파나 뭐 다른 색깔로 해서. 자, 이 아이는요, 선생님, 인간 친화 지능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강점 지능은 인간 친화 지능과 자연 지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 다 떠나서 고등학생인데 인간 친화 지능과 자연 지능이 강점이라서 이걸 기반으로 한다면 뭐가 되겠어요, 선생님? 예를 들어서 뭐 그 자연에서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뭔가를 하는 활동이겠죠. 그쵸? 제가 볼 때는 이런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요리, 셰프. 그쵸. 근데 셰프도 혼자 요리 조용히 하는 게 아니라 요리 클래스 같은 거 열어가지고 사람들 막 만나는 사람들 있죠. 가르치고 이런 거 하는 그런 것도 드러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육사 뭐 이런 거 괜찮겠죠. 그렇죠? 자연 지능이 많이 높아진다면 동물을 좋아한다면 약점 지능은 음악 지능, 신체 운동 지능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뮤지가토하고는 거리가 멀 수도 있어요. 아마 어렸을 때 왔다 가도 그냥 그만뒀을 것 같기는 한데 그만둬서 이렇게 됐을지도 모르지만 이렇게 제시가 됩니다. 신체 인자. 자, 그러면 선생님, 요거는 마찬가지죠, 그렇죠? 향상시키려면 이런 활동을 하세요. 그 다음에 현재 약점이지만 더욱 개발시키기 위해선 이런 활동을 하세요 하는 거 제시해 드릴 거고 하위 영역 이렇게 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딱 보기에도 이 아이가 전체적으로 발달이 잘 안 됐다는 게 느껴지죠. 선생님 보세요. 중학교 시기도 아니고 고등학교 시기에 이런 발달 영역별로 발달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면 이 아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우울하고 자존감이 낮아져 있겠는가를 한번 짐작해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 원에 와서 나하고 인연이 된 아이한테 나는 음악을 기반으로 어떻게 이 아이를 끌어올려 줄 것인가? 자존감을. 그런 걸 고민하시게 되는 거죠. 그냥 여기 신체 운동 봐도 얘는 그냥 하루 종일 누워 있는 애예요. 만사가 귀찮아. 몸 움직이는 것도 싫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도 싫고 그렇죠? 그렇겠죠. 이 아이는 코로나 때 문제 없습니다. 집에만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별 문제가 없는 아이일 거죠. 이거 마찬가지로 언어적인 민감성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힘든 아이일 거라서 선생님. 근데 얘가 악기 연주력이 음악 지능에서 그렇죠? 이렇게 길게 나타났어요. 그럼 악기는 이제 개인의 분노와 슬픔을 혼자 앉아서 뭐 드럼을 친다던가 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기타를 배워본다던가 그거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그렇죠? 세부 하위 영역을 보고 이 아이의 일상을 이해할 수 있다면 선생님은 이제 전문가가 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진로 정보 및 지도가 이렇게 제시가 되죠. 여기서는 선생님 가치관 평가가 제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교육적인 활동이 어떻게 필요한지가 쭉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아마 강점 지능 영역이어서 이렇게 제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가치관 평가에서 15개 영역의 대표적인 가치관 영역의 우선순위를 보여줍니다. 선생님, 얘는 제일 높은 게 어딘지 아세요? 즐거움이에요. 그쵸? 즐거움이, 아니, 잠깐만. 여기서 제일 높은, 자유. 여기는 즐거움은 표시가 안 돼 있고, 그 표시를 안 했고, 자유가 이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살면서 자유롭게, 아니, 뭐 자연에서, 그쵸? 나는 자연인이다. 아니면 아무튼 자연 친화적인 환경의 맥락에서 사람들과 많이 어울리면서 이 자유롭게 살면 제일 행복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가치관에 대한 설명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얘 진로를 보니까 유치원 교사와 검사, 경찰이 되겠대요. 그런데 또 전공은 뭘 하겠대요, 선생님? 수학하고 일본어를 하겠대요. 엉망진창이 나인 거죠, 그렇죠? 선생님, 요즘,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2010년도부터 진로진학 상담교사를 중고등학교에 따로 그 배치를 하면서 나라에서 예산을 굉장히 많이 써서 연수도 하고 교육도 하고 했는데 여전히 이렇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뭐 조금 그래도 나아지고는 있겠지만 굉장히 현장에서 보면 진로 지도가 전혀 안 된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 그냥 점수 맞춰서 대학 간 아이들이 이제 적성에 안 맞는다 하면서 이제 학교 그만두거나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자, 희망 직업이 선생님 유치원 교사라 했어요. 그러면 이 아이의 가장 큰 그 장점이 인간 친화하고 자연 지능인데, 유치원 교사는 어때요, 선생님? 뭐 연결시켜 볼 수 있겠죠. 유치원 이런 거, 그쵸? 그런 거. 특성화된 유치원, 숲속의 유치원을 운영하는 그런 데도 있잖아요. 자연 친화적인 환경에서. 그런 거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검사, 경찰은, 선생님, 검사하려면 뭐가 높아야 돼요?
그 정도 점수가 나오려면 언어하고 논리수학 지능이 강점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학교 공부를 그만큼 따라하고 이제 수능 점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겠죠. 경찰 같은 경우는 또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뭐 차선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전공을 수학하고 일본어라고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쵸? 전혀 상관없는 전공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다 드러난다. 정보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드러나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 생활 보고 마찬가지로 또래 평균, 이아이 평균 이런 걸 다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 아이에 대한 생활 정보를 접하실 수가 있다. 이런 자료를 보고 역시 케이스 다룰 때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건 다 똑같은 얘기, 그쵸? 결국은 뭐냐면 선생님, 검사는 이 아이의 현 주소를 체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쵸? 뭔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검사를 하게 될 이유가 아마 많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 아이를 이해하는 그 다중지능 관점에서 아이를 좀 이해하고 지금보다는 더 행복하도록, 그렇죠? 덜 우울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검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우리 선생님한테 음, 선생님 한 5분만 쉴까요? 괜찮으세요? 네, 5분 정도 쉬고 네, 그 다중지능과 교육 활동 따로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